안녕하세요.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 기법의 박연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웹툰으로 만들어지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이 내용이 실제 웹툰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스토리와 이야기하다의 텔링이 모여진 그런 합성어이죠. 예,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웹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개요로는 어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독자의 마음과 시선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써 놨죠. 예전에는 물론 만화책도 있었지만 이 PC로 보는 만화도 있었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예, 우리가 예전에 만화책 보는 것도 어디서든 만화책을 들고 가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거랑 아주 비슷한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인제 스마트폰으로 보려니 만화책으로 보면 책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스마트폰 기기의 크기 때문에 이게 책처럼 보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웹툰의 형태라고 해서 세로 스크롤로 보는 그런 만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웹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만화들이 많은 독자층을 이루게 된 것은 스마트 기기도 발전했지만 이 만화책이 아닌 웹툰의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만화와는 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웹툰의 세로 스크롤, 그다음에 페이지 단위가 아닌 컷 단위의 시선 흐름, 배열, 그다음에 칸과 칸 사이를 활용한 연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스토리텔링과 감정이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웹툰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본 다음, 그다음에 어떻게 등장인물한테 감정이입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의 스토리텔링, 물론 스토리텔링은 웹툰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웹툰이 제목과 소재만으로는 독자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첫인상이 딱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목하고 소재만으로도 독자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썸네일, 그리고 로그라인, 그리고 제목, 요 정도만 봐도 '야, 이거 재밌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제 여기 내용에서는요. 칸마다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의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웹툰 연출의 기본이다. 그래서 웹툰 작가는 독자에게 그림의 형식을 갖춘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인제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간략히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스토리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주인공이 어떤 욕망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이 욕망을 가지려면 결핍이 있어야겠죠. 예, 모든 등장인물에 결핍을 넣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 희망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 영웅의 일대기에서 개인의 욕망을 옮겨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자, 여기에서 에피소드를 만든다. 스토리텔링은 플롯과 캐릭터, 그리고 시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웹툰의 이야기 구성과 전개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야만 그다음에 플롯도 나오고 캐릭터도 나오고 시점도 나온다는 것이죠. 요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구상이다. 그래서 관심하고 관찰로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여기에 창의적인 발상을 더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갑자기 생각나는 내용을 우리가 적어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하고 그다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뇌를 좀 쉬고 그다음에 뇌를 가동시켜야만 아이디어도 나온다. 근데 제가 보면은 굉장히 작가분들이 이제 신인 작가들이 보면은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 세계관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세계관 만드는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너무나 복잡한 세계관을 만들게 되면 이 내용도 어려워지지만 결과론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가볍게 만드는 것이 좋다. 예, 요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차이점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독자들은 굉장히 감정이입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너무 멀리 있는 걸 구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거,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살피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웹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약간 판타지가 들어간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죠. 예, 우리가 욕망이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이 아이디어에 넣어주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역할이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요. 그 스토리텔링은 단어와 이미지, 소리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장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개연성과 필연성, 보편성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개연성은 뭘까요? 무엇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 뭐 그럴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연성이고, 그다음에 필연성은 논리적인 설득이 돼야 돼요. 이건 꼭 그렇게 된 거거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래서 이렇단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편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인물, 캐릭터죠. 그리고 상황, 장소, 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이죠. 인물은 캐릭터는 스토리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만화이기 때문에 웹툰은 또 특히 그림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다음에 캐릭터의 행동으로 작품의 성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캐릭터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주인공의 특징 및 버릇 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으면 스토리텔링의 인물에 대한 기반이 완성되는 것이죠. 특히 캐릭터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려면 혼자서 갈등 구조 만들기가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모여있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인물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목표가 있어요. 초목표는 슈퍼 태스크라고도 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목표가 바뀌게 되면 독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예, 자기는 목표를 바꿀 생각이 없는데 주인공이 목표를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공을 계속 쫓아왔는데 이 길이 아니래.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상황이 있어요, 상황. 이 상황은 화면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면의 분위기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과 장소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먼저 구도를 만들죠. 처음에 웹툰이나 만화를 만들게 되면 구도가 필요하잖아요. 인물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인물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장소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아이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죠.
이런들의 상황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황이 표현되는 장소이 필요하겠죠. 정보 제공의 장소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아니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이런 것들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적 구조의 구성, 극적 구조, 드라마틱 스트럭처는 칸의 구성을 통해서 사건과 갈등을 가진 인물들이 나열되고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선택된 사건과 변화의 조합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적 구조의 요소를 한번 볼까요? 극적 구조의 요소는 시대 배경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이고요. 장소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림들이 보이는 공간이 됩니다. 갈등은 구조 설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 흐름을 이끄는 재미의 장치이고 갈등에 따라 설정이 변화되는 것은 캐릭터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극적 구조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인물과 사건들의 갈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또 스토리텔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모티브와 모티프 그리고 클리셰가 있습니다. 모티브는 여기서 보면은 정의가 회화, 조각, 문학 등에서 표현하고 창작의 동기가 되는 이유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동기. 이것을 왜 만들 것이야? 예, 뭘 보고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모티브죠. 그래서 무언가 창작할 때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하던 것이든 창작물의 것이든 관계없이 기존에 있던 현상이나 형상을 작가가 받아들인 다음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모티브는 동기만 가져오는 것이지 이것을 모든 내용의 부분을 사용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티프는 신화나 민담 이런 데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설정들을 가져오고 공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오게 되는데 모티프가 자꾸 쓰이게 되면 정형화된 경우 똑같은 말이 자꾸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자꾸 나오게 되면 클리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신화 민담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정의를 좀 달아놨는데 설화라고 있죠, 설화. 설화는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각기 다른 문화권 속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문자로 정착되고 점차 문학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설화 문학으로 다듬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예. 이 설화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 신화, 전설, 민담, 신화나 민담 썼는데 이것이 다 한꺼번에 뭉치면 설화가 되는 거고요. 신화는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존재, 그리고 초자연적인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전설은 어디 지역에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요. 어디 시대인지 이런 것들 비범한 인물을 주체로 한답니다.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고요. 역사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 민담은 신성성이나 역사성이 좀 희박해요. 증거물도 없고 흥미 위주로 된 이야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담 설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지역별로 많이 있다. 예, 그건 구전돼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돼서 판타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클리셰는 뭐냐? 클리셰는 너무 많이 쓰여 가지고 원본 출처가 헷갈릴 정도다. 이런 것들 상투적인 표현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 프랑스 어원에서는 연판이라고 합니다. 연판. 이것은 인쇄 복제판. 그것은 제가 여기 조금 내려가면 여기 제가 그림을 안 나눴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출되는 장면. 이거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악당은 주인공을 바로 죽이지 않아 역습을 당하는 거. 예. 굉장히 많이 본 클리셰입니다.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친 뒤 경찰이 구해야겠다고
단체로 온다. 이거 뭐 요즘에도 많이 보는 내용이고요. 공포 영화 속에 호기심 많은 사람은 먼저 죽죠. 이런 것들이 클리셰의 예시입니다. 자, 그런데 왜 클리셰를 왜 쓸까요? 똑같은 건데.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장면이나 상황을 자꾸 보여주는데요. 이 장점이 뭐냐면은 독자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 저건 저렇게 되겠구나. 아유 안심이다.' 독자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기대감의 충족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주인공에게 독자가 감정이입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왜 무슨 소리냐면은 그 전에 봤던 주인공이 훨씬 더 멋있었고 똑같은 장면이지만 그 장면이 더 생각나면 지금 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리셰를 쓰려면 잘 써야 된다. 전에 썼던 것보다 더 잘 써야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연판 여기 뭐 그림은 없지만 그 우리가 보면은 뭐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내는 기계 그걸 연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클리셰 말고도 패러디라고 있죠. 패러디는 원작의 일부를 가져다가 풍자하거나 개그 코드로 자신의 작품에 쓰이는 거 말하고요. 패러디는 원작을 알면 재미있는 거. 오마주는요. 원작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이거 작품 너무 좋아해. 찬양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존중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표절은 원작을 감추고 싶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러디, 오마주, 표절이 사실은 한 끗 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깐 자칫 잘못하면 표절돼 버릴 수 있는 거죠. 긴장의 축적과 해소를 위한 서사 구조. 우리가 만드는 건 모두 서사 구조가 대부분이죠. 예, 기승전결도 있고, 예, 뭐, 원인과 결과로서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사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연대기적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서 재미를 만들기도 하다. 이거는 스토리로 만든다는 얘기죠.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재미를 줄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은 반전을 주거나 암시와 복선을 준다는 얘기죠. 드러난 이야기와 숨은 이야기가 이중적 이야기 구조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뭡니까?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숨어있는 이야기,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다? 이렇게 되면 재미가 갑자기 증폭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긴장과 축적과 해소를 한다. 우리가 반전을 본다는 것은 해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서사 구조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주야장창 똑같은 내용을 쓰면 아주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뭐든지 리듬감이 필요하죠. 이것에 리듬감을 주려면 우리가 만화로 리듬감을 주겠다. 웹툰으로 리듬감을 준다. 이것은 뭐냐? 뭔가 극적인 순간과 극적이지 않은 순간, 그리고 뭔가 빠른 시간과 느린 시간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준다는 것이 리듬감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에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 인물의 활동이나 배경 등을 통한 공간과 시간 구성을 보여주는 뭐 약간 이런 뭐 나레이션이라든지 뭐 빨리 지나가는 플래시백 형태의 그런 내용들 한꺼번에 뭐 10 년이 지나고 100 년이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스토리 시간이 있고요. 또 인물들 간의 대화인 담화 시간이 있는데 이 인물들 간의 대화는 어때요? 스토리 시간이 굉장히 느리죠. 왜냐면 막 얘기했는데 10 분이 흐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느린 형태고요.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빠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스토리 시간을 만들게 되고 대화 시간을 만들게 되면 느린 시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템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템포는 연출에서 이야기의 호흡을 조절하고 독자들에게 작품에 몰입시켜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필수 요소다. 예. 자, 템포를 한번 쭉 볼까요? 템포의 그림을 한번 보죠. 서사적인 구성, 내러티브는 스토리 시간과 담화 시간이 있다. 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모이면 이야기 정보가 되고 이야기 정보에서 재미 형성과 긴장의 축적과 해소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결국 템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완급을 조절하고 몰입시키고 재미와 긴장과 축적의 해소의 극대화를 만든다. 예, 이야기 정보는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내용이지만 템포를 발생시켜서 이야기의 그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급을 조절한다고도 합니다. 결국은 칸과 칸세가 가지는 시간성이라는 독특한 요소가 생기는 것이 바로 웹툰인데 우리가 칸세라고 합니다. 칸과 칸 사이에 있는 것을 칸세라고 하는데 이 칸세가 넓을수록 한숨 고르기가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느려지는 거고 칸세가 짧으면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만화책에서는 칸세를 통해서 뭔가 연출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웹툰에서는 칸세를 통해서 연출이 가능한 거죠. 호흡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웹툰의 특징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템포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인과적 설득력이 생긴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설득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긴장과 축적의 해소가 반복된다. 그래서 해소라는 것은 사실 반전을 보여줬을 때 해소되는 거예요. 정보량이 증가되고 이 정보량이 막 늘어날수록 긴장감이 축적되고요. 여기에 필요 없는 정보 잉여성들이 발생 막 하죠. 이때 잉여성들을 빼버리면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긴장감을 다시 축적시켜서 계속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이야기 정보에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때 정보의 잉여성이 발생해요. 이거는 거짓 정보를 작가가 독자들한테 보내주면서 독자들이 좀 더 현혹될 수 있도록 다른 쪽에 현혹돼서 실제 내용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때 복선을 깔아줍니다. 독자들은 이런 재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이야기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갑자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소를 시킨다는 것은 반전으로 이 복선의 숨은 이야기를 꺼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와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만들어내네 라고 놀라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반전이 되고요. 반전이 되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때 재미가 팍 증폭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나면 여운이 나오면서 그 이후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고 독자들한테 좀 더 시간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컷으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잡아끄는 시작에 빠른 템포가 있고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느린 템포, 천천히 진입합니다. 끌고 오는 겁니다. 독자들을. 그러다가 몰입을 위해서 또 빠른 템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대사를 해서 좀 느리게 좀 가고 결과를 보여주는 또 빠른 템포 그리고 여운의 느린 템포. 이 마지막 그 장면은 저 뒤쪽이 수평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운을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이런 짧은 컷에서도 이렇게 템포를 보여주고 있구나. 리듬감이 있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템포 연출에 대해서 오늘 리듬감, 컷의 리듬감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감정이입 부분은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